알고 떠나는 호주 여행 지식 가이드. 호주 역사의 전환점. 호주의 역사를 몇 단계로 나눌 수 있다면 그 시작은 당연히 선주민이 호주 대륙으로 건너와 수만 년간 문명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유럽의 백인들이 18세기 말 시드니에서 정착을 시작했다. 그러므로 19세기 중반까지 호주 역사의 주무대는 단연 시드니였다. 그러나 1850년대 이후 호주라는 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준 결정적 사건은 지금 내가 사는 멜버른에서 시작됐다. 호주 역사의 중심이 멜버른으로 이동한 것이다. 과거 시드니와는 달리 이번 역사의 국면에서는 더 이상의 죄수 이송도, 정부 주도의 선주민 학살도, 럼크롭으로 상징되는 부패한 군인들도, 그리고 이들과 손잡은 기득권 세력의 쿠데타도 없었다. 19세기 후반 호주는 과거 전근대적 사회에서 탈피한 새로운 문명의 모델로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 화려하게 등장한다. 그 역사의 중심에 바로 금이 있었다. 골드러시는 새로운 개척과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다. 대규모 골드러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시작했다. 미식 축구팀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에서도 보듯이 1849년은 골드러시로 미국 서부가 떠들썩하던 때이기도 하다. 이보다 조금 늦게 호주에서도 금이 터졌다. 1851년 멜버른에서 약 120km 떨어진 발라랏 근처에서 대규모의 금광이 발견된 것이다. 이로써 인구 8만 정도의 빅토리아주는 멜버른을 중심으로 폭발적 성장을 하게 된다. 1854년의 인구를 살펴보면 빅토리아주는 28만 명으로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골드러시 이전 빅토리아주보다 3배 이상 인구를 가졌던 NSW, 미국 캘리포니아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로 급성장한 것이다. 순식간에 멜버른은 호주 내 가장 큰 도시가 되어버렸고 당시 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도시가 된 것이다. 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얻었고 그 직후 바로 골드러시가 발생함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일종의 무법지대가 되어버렸다.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에 금이 터졌으니 그 상황이 어땠을지는 예전 서부 영화의 총잡이들에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멜버른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주는 인구가 적었지만 양모 산업으로 이미 상당한 소득 수준의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골드러시와 같은 엄청난 경제적 외부 충격은 아무리 안정된 사회라도 흡수하기 쉽지 않다. 평소에 법을 잘 준수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도 금이라는 유혹 앞에서는 일상을 내려놓고 금을 쫓는 경우가 허다했다. 다시 말해 사회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던 것이다. 사실 호주의 경우 1844년 이미 시드니 서쪽 블루마운틴 너머 베스허스트와 오렌지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었다. 당시 금을 발견하였던 성직자 겸 지리학자 윌리엄 클락은 호주 대륙에 엄청난 양의 금이 묻혀 있을 거라고 이미 확신했다. 그는 그 증거로 약간의 금덩이를 가지고 당시 시드니 총독 조지 깁스를 만났다. 총독 입장에서는 이제 막 기틀을 잡기 시작한 호주 사회의 금의 발견은 곧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윌리엄 클락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당장 그 금을 치우시오. 안 그러면 우리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이렇게 금의 존재를 숨기고 있던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호주는 수천 명의 젊은 남자 노동력을 캘리포니아에 뺏기는 신세가 되었다.
호주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인구를 잃어 사회적 혼란을 겪느니 현지 금광을 개발하는 쪽이 오히려 낫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에 먼저 금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포상금까지 걸면서 금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1851년 1월 NSW 베서스트 근처에서 금맥이 터지게 된다.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고 예상했다시피 사회는 곧장 혼란으로 빠졌다. 대부분의 남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금광으로 향했다. 대장간은 폭주하는 삽과 곡괭이 주문을 맞출 수 없었고 밀가루, 설탕, 차 등의 가격은 하룻밤 사이 2배로 치솟았다.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목격되었던 사건이었기에 시드니 정부는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당시 시드니 총독 찰스 피츠로이는 골드러쉬에 대해 정부 제재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발견된 모든 금은 정부의 귀속됨을 공표했다. 그리고 정부의 허락 없이 금을 캐거나 파는 경우 민형사상 모두 처벌을 받게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을 캐라는 것인가? 바로 정부로부터 면허증을 사야만 했다. 이 면허증의 가격은 당시 보통 성인의 주급 수준에 달했고 이는 금을 캐든 못 캐든 상관없이 사야만 했다. 시드니 정부는 금을 캐는 데 실패한 사람들이 하루빨리 일확천금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으로 복귀하기를 바랬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면허세가 미국에서도 시행되었었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경우 면허세는 외국인들에게만 해당되었다. 주로 중국인과 멕시코인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금광 근처 대도시 샌프란시스코에 무일푼 거지들을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금을 캐지 못한 채 엄청난 면허세에만 날린 외국인 금 채굴자들이 도시로 몰려 사회적 갈등과 불화만 초래했다. 그런데도 호주는 미국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다. 시드니 근처 골드러시의 혼란은 당시 막 탄생했던 빅토리아주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시드니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뜩이나 절실했던 노동력을 빼앗길 수 없다는 우려였다. 결국 빅토리아주 멜버른 정부의 초대 총독 찰스 라트로브도 금 발견에 포상금을 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멜버른 근처에서도 1850년에 윌리엄 캠벨에 의해 이미 금이 발견되었고 이는 비밀에 묻혀 있었다. 왜냐하면 널리 알려지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금을 캐는 편이 더 나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독이 건 200파운드의 포상금은 이 비밀을 풀기에 충분했고 결국 빅토리아주도 골드러쉬에 본격적으로 올라타게 된다. 골드러쉬는 빅토리아주 멜버른 역시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실제 운 좋은 사람은 보통 영국 노동자 10년치 임금에 상응하는 금을 한 번에 발견한 때도 있었다. 멜버른 시내는 텅 비기 시작했고 심지어 학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임금은 치솟았고 멜버른의 정박한 배는 다시 출항할 수도 없었다. 배를 타고 온 선원들이 모두 금광으로 달려갔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당시 세계 최고의 양모 산업조차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라트로브 총독은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2배로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 멜버른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골드러쉬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끝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채굴자들을 단념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만 했다. 결국 그는 금광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라이센스 비용을 2배로 인상했다. 아마 그때까지도 라트로브 총독은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자유방임주의 정책으로 호주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한 사람이 차지하고 금을 캘 수 있었다. 그에 따라 그곳에서는 곧
지주와 노동자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현재 보통 집의 차고 정도 크기의 땅만 금을 캘 수 있도록 불화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호주의 경우 작은 땅을 많은 채굴자에게 동일하게 분배했기에 금을 캘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빨리 단념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정부의 의도가 깔린 정책이었다. 동시에 과거 아서 필립에 의해 추진되었던 평등주의 사상이 미국과는 다르게 호주 금광에서도 반영된 것이다. 이 덕분에 1850년대 호주는 미국보다 더 많은 이민자를 골드러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는 곧 영국 출신 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호주로 오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영국 출신 호주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영국인이라 여겼으며 모국에 대한 충성심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금의 발견 이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존 영국인들과 달리 영국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 있을 리 없었다. 특히 미국인들에 대한 이러한 경향이 뚜렷했다. 미국인들은 이미 70여 년 전 모국 영국과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했고 불과 몇 년 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는 금을 캐는데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출신 또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호주로의 이주를 모국에서 당하는 영국 압제에 대한 해방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거기에 1848년 유럽혁명을 경험했던 유럽 각지의 사람들이 이 행렬에 더해지는 상황이었다. 세계 각지에서 금을 캐러 몰려온 사람들은 당시 호주의 외딴 아웃백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제한된 음식, 불편한 숙박, 모든 것이 비싼 물가, 가족의 부재, 거기에 피로와 지루함 그리고 외로움까지 이런 모든 요소가 당시 경찰의 가혹한 라이센스 정책에 더해져 그들의 분노는 한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라트로프 총독의 라이센스 2배 인상 발표 후 첫 번째 항거 모임이 1851년 8월 발라락 근처에서 개최되었다. 언론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를 향해 빅토리안 차르라 표현했고 이는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이란 점을 언급하면서 금채굴자들의 항의 집회에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50여 명 정도가 참석한 이 집회는 결국 3년 후 벌어질 유레카 봉기의 시발점이 되었다. 1853년에 와서는 2만 명이 넘는 금채굴자들이 벤디고에 모여 라이센스에 반대하는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충을 담은 청원서에 모두 사인했다. 2만여 명이 직접 사인한 13m에 달하는 청원서는 멜버른 총독 라트로브에게 전달됐다. 그리고 약 6개월간 금채굴자들은 라이센스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모자에 빨간 리본을 달았다. 이런 조직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트로브 총독은 어떠한 완화 조치도 내리지 않고 총독직을 마쳤다. 1854년 새로운 빅토리아주 총독 찰스 호탐이 부임했다. 그는 전 총독 라트로브보다 직급이 더 높은 군인 출신이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금광이 발견된 빅토리아주의 체급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호탐 총독이 직접 골드필드에 가보고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의 눈에는 채굴자들의 불만보다는 자신을 환영하는 모습만 보였던 것 같다. 골드필드 방문을 마치고 멜버른으로 돌아온 호탐 총독은 오히려 라이센스 감독을 더 강화하고 때때로 시행하던 라이센스 검사도 매주 2회로 확대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 울고 싶은 놈 뺨 때린 격이다. 1854년 10월 양 진영 간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몇 가지 사고가 발생한다. 10월 7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스코틀랜드 출신 채굴자 제임스 스코비는 친구들과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유레카 호텔 내에 있는 술집을 찾았다. 라이센스 정책으로 모두가 예민하던 시절, 술에 취한 이들과 죄수 출신 호텔 주인 제임스 벤틀리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금채굴자 스코비가 살해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인데, 술집 주인과 친구 사이인 치안 판사가 성급하게 부실한 조사 후 증거 불충분 사유로 술집 주인을 석방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또한 스코비가 살해되고 3일 후 아르메니아 출신 요하네오 그레고리오스라는 사람이 라이센스가 없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면서 체포된다. 그는 가톨릭 신부의 몸종이었는데 신체적 장애와 함께 영어도 서툴렀다. 이 사건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인 아이리쉬들의 감정을 특히 상하게 했다. 이에 10월 15일 발라랏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을 성토하는 집회와 그 이틀 후 살해당한 금채굴자 스코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연달아 개최되었다. 이 집회 후 채굴자들은 유레카 호텔로 행진했고, 이에 놀란 호텔 주인 벤틀리는 지역 경찰의 보호를 받기 위해 도망쳤다. 30여 명의 무장 경찰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호텔은 이미 성난 군중들에 의해 불타 없어진 상태였다. 10월 말 더 많은 경찰 병력과 군 병력까지 골드필드로 집결하면서 발라랏의 긴장감은 최고조로 달했다. 경찰은 유레카 호텔의 방화범으로 3명을 구속했고, 채굴자들은 이들의 보석을 요구하면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11월 11일 발라랏에 모인 채굴자들은 발라랏 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헌장을 제정했다. 당시 그들의 헌장은 상당히 진보적이었는데, 심지어 그 내용에는 보통 선거권, 의회 의원이 되는데 필요했던 자산 소유 조건의 철폐, 비밀 투표 보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라이센스 문제는 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지역신문 발라랏 타임즈는 이들의 자유를 찾기 위해 권력에 저항하는 단체로, 이들을 자유를 찾기 위해 권력에 저항하는 단체로 표현하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하자 호탐 총독은 스코비 피살 사건의 재조사를 명하고 결국 호텔 주인 벤틀리를 체포했다. 동시에 호탐은 발라랏의 치안 유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450명의 경찰과 군인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들은 필요하다면 뒷일 생각하지 말고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명령을 총독으로부터 이미 받은 상태였다. 얼마 후 호텔 방화범으로 잡힌 3명 모두에게 3년 중노동형이 선고됐다. 그러자 정부와 경찰에는 이 일로 채굴자들이 정부 캠프도 불태울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11월 27일 호탐 총독은 멜버른에서 채굴자 대표들을 만났다. 그들은 양측 간 긴장 관계를 풀기 위해 방화범으로 잡힌 채굴자 3명의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호탐 총독은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고, 빈손으로 발라랏으로 돌아온 대표단을 맞은 것은 1만여 명의 화난 채굴자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상태였다. 이 결의안의 요점은 현재의 악랄한 라이센스 정책은 불합리한 세금이라 정의하고 기존의 라이센스를 모두 불태운다. 그리고 라이센스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될 경우 함께 힘을 합쳐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고 보호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강압적 권력에 대한 도전과 저항이었다. 이들은 더 이상의 법적 처리 방안은 의미가 없다 판단하고 불합리한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11월 30일 목요일, 정부는 다시 라이센스 검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채굴자들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항했다. 결국 이 사태가 12월 3일 일요일에 발라라 베이커리 힐에 서 있었던 유레카 스토케이드의 발단이 되었다. 이때 채굴자들의 지도자였던 아일랜드 출신 피터 라롤은 다른 지도자들이 주저하는 사이 나무 그루터기 위에 올라 동료들에게 자유를 외치는 선동을 하면서 이 저항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다. 12월 1일 금요일 아침, 남십자가를 그린 깃발을 든 200여 명의 무장한 채굴자들이 베이커리 힐로 모여들었다. 채굴자들의 숫자는 순식간에 1,5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무장과 함께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그들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나무로 펜스를 쳐 요새를 만들면서 정부 권력에 저항할 준비를 했다. 12월 2일 토요일 밤, 경찰과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두 번의 잘못된 정보 후 다수의 채굴자들은 요새를 떠나 자신의 텐트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결국 남은 인원은 약 150여 명. 요새한 첩자를 통해 내부 사정을 속속이 알고 있던 군대와 경찰은 일요일 새벽 300여 명의 무장 병력으로 공격을 개시했다. 숫자와 화력에서 밀렸던 채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싸움에서 22명의 채굴자, 7명의 군인이 사망했다. 부상자가 속출했고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체포됐다. 그들은 정부 캠프 내에 나무로 만든 작은 감옥에 갇혔는데 워낙 좁은 곳에 많은 인원이 갇히다 보니 앉을 자리조차 없었다고 한다. 같은 날 지역신문 발라라 타임즈 사장도 검거되는데 제목은 선동죄였다. 11월부터 기사를 통해 지속해서 채굴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였다. 그럼 저항의 주동자 아이리시 피터 라롤은 어찌 되었을까? 그는 싸움 중 왼팔에 여러 발의 총을 맞았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다. 결국 다친 팔을 절단했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그 소문이 퍼지자 호탐 총독은 그에게 현상금을 걸기까지 했다. 또한 이 사건 후 발라라 지역의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여론은 호탐의 진압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렸다. 12월 6일 멜버른 시내에 있는 세인트폴 성당에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호탐 총독의 주도하에 사태 해결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졌다. 체포된 자 중 13명의 주동자는 반역 혐의로 끌려왔다. 그러나 일이 호탐 총독이 원했던 대로만 진행될 리 없었다. 다음해 1855년 1월 10일 호탐이 제안해 꾸려진 위원회는 호탐을 설득해 이들에게 사면을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호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3개월간의 위원회 조사와 재판 결과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위원회는 불합리한 라이센스 정책의 철폐를 권고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라이센스 세금 부과 방식을 비판했고 심지어 채굴자들이 요구했던 투표권 확대와 자신들의 대표자를 의회에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도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주동자 피터 라롤에 대한 현상금도 철회되었으며 그는 결국 발라랏을 대표해서 빅토리아주 의회에 입성하게 된다. 유레카 봉기는 호주 정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당시 발라랏 개혁위원회의 요구사항들은 호주 전역으로 퍼져 시행되었고 이들 중 많은 부분은 영국보다 먼저 적용되기도 했다. 유레카 봉기는 호주 민주주의를 위한 첫 번째 위대한 저항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자유를 향한 그들의 슬로건은 향후 많은 정치 집단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발라랏에 가면 당시 사용했던 유레카 깃발을 볼 수 있다.
영국 유니언 잭이 아직 남아있는 호주 국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자주 나온다. 그때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유레카 깃발이다. 남십자성 아래에서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권력에 저항했던 이들을 상징하는 이 깃발이 호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쓰인다면 최소한 지금의 국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